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33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시험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 굉장히 당황했을 정도로 최근에 통상적으로 출제된 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아주 높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4문제에서 5문제까지는 아주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난이도 면에서는 최근에 2, 3년 만에 제일 높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해설 강의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서는 여러분 수험생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들으시면 이해 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33회 기출문제 25번 보죠. 25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불복 청구에 대한 거요. 세금이 부과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나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승복할 수 없다. 이게 불복이죠. 이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방세법은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거기 25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1번 통고처분이 뭐예요? 서류 등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 통보를 한 거죠.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이 된다. 이 부분은 잘못됐죠. 과태료나 통고처분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된 거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니은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률에는 청구 금액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이하는 그의 배우자나 친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800만 원 이하 그게 아니라 800만 원인 경우 사례를 얘기했죠. 그래서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배우자나 친족.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심판청구가 들어오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해서 통지해 주는데 그 90일 결정기간에 보정기간이 뭐예요? 정리하고 조정하는 기간이죠. 그런 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맞고요. 다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하면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의신청 없이 그 사실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거치고 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옳은 거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이번에는 26번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서류 송달이에요. 교부 송달 또는 전자 송달 또는 교부 송달, 우편 송달, 공시 송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번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납세 관리인이나 있으면 관리인한테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자이면 연대 납세 의무자 전부 각각에게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맞고요. 2번 기한이 정하여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이 규정은 틀렸죠. 그래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7일이 되는 날이라면 그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경과한 날, 지난 걸로 보겠다 그랬는데 10일이 아니라 며칠? 7일.
틀렸고요. 3번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맞습니다. 예. 다만 이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에 외국에 있다. 그런 경우는 공시송달로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다음 4번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그 사람한테 건네줄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 5번 서류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부 송달 찾아가기도 어렵고 우편 송달도 불가능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공시 송달하고 그 중요한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본다. 공시 송달은 공시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에서 틀렸네요. 예, 다음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 보셨고 이번에는 2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에 있어서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하는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래서 첫 번째 한 동의 건물하면 구분 등기가 되는 집합 건물이죠. 이런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부하고 있다고요.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면적 크기 따지지 않아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이다. 니은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60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요거 숫자가 나오면은요, 항상 100분의 50이면 50 이상, 초과, 미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붙으면 그건 법조문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00분의 60인 뭐 이상, 뭐 이하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례야. 그러면 우리 참고로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이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100분의 50 이상. 그러면 100분의 60이니까 50 이상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상자가 안 붙었으니까 이상자가 붙으면 틀리지. 근데 이상자가 없으니까 100분의 얼마? 60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예. 다음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본다. 맞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전부 다 5번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다음 2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주어진 요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무슨 재산? 종중재산인데 신고를 하면 누구예요? 종중이에요.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를 앞서 의무자로 한다? 맞습니다. 신고를 하면 누구? 사실상 소유자 종중이고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에 기재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2번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유상 이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 재산 유상으로 취득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 그러면 3번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 귀속이 뭐라고요? 분명하지 않다.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소유권 귀속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또 소송 중에 있거나
아니면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누구를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요. 재산세 납기는 토지의 경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5번 재산세 납기는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 누락되거나 위법되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세에게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했네.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이 날짜가 안 됐어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내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 공적인데 무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입니다. 근데 매매 유상으로 취득하기를 약속해 놓고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건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이번에는 29번 종합부동산세 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번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누구?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에 따라 과세 표준의 1.2부터 6%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요건 틀렸네요. 왜? 일반 지역의 2주택이거나 그저 2주택 이하 이런 경우는 3%고 3주택이거나 조정지역의 2주택까지는 6%로 갑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납세 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그러면 개인이에요. 그죠? 법인으로 보지 않는 거 개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으로 가는 거예요. 소득세법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그래서 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죠.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죠? 예, 그래서 틀렸고 3번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이 아니라 주택 보유 현황은 항상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자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9월 달에. 다음 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공제율. 여러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5년에서 10년 5년에서 10년 미만일 때는 20%, 그리고 10년에서 15년 미만일 때는 40%, 그리고 15년 이상일 때는 5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유기간이 12년이니까 몇 프로예요? 100분의 4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9번 같은 경우도 수험생들은 그리 쉽지는 않았죠. 그래도 난이도 면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부분이죠. 맞출 수 있었던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3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의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가징세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번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 표준이 1%부터 5%가 아니라 누진세율인데 1%부터 3%까지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액의 일부를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잘못됐죠.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됩니다. 3번 종합부동산세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은 이거 굉장히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해서 각각 구분해서 고지서만 한 장에 발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은 여기가 아니라 구분한 거죠. 그래서 요거 납부기간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합산한 게 아니라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기간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4번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하라. 4번 맞죠? 고지서로 발부하던 신고 납부를 하던 납부기간은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종부세는 원래 고지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5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액은 과세표준의 0.5부터 0.8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틀렸죠. 0.7까지. 그래서 이 세율은 어렵더라도 분명히 답이 4번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아갈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번에는요. 31번에 대한 문제로 갑니다. 거주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에 대한 자료다.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 금액은 단 법령에 따라 적격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증빙자료 다 갖췄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실무적으로 최근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틀릴 수 있는 문제였죠.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자, 봅니다. 임대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말 2년이죠. 그죠? 2년 계약했어요. 그런데 월 임대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보증금은 5억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취득일자는 2021년도 취득했다. 건물 취득가액 200만 원, 그리고 토지 취득가액 2억 3억. 기획재정운영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6%. 그리고 임대보증금 운영수익은 임대보증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했더니 금융수익이 100만 원 발생했다. 이것은 금융수익은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빼야 돼요. 자, 그리고 유가증권 처분이 200만 원, 증권, 채권 등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금융수익이 아니다. 금융수익은 예금을 했거나 배당금 받은 게 금융수익이에요. 채권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금융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상가부동산에 대해서 보죠. 자, 지금 무엇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총수익 금액이 얼마냐? 총수익 금액 1년 동안에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럼 볼까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첫 번째, 연간 임대료 계산합니다. 연간 임대료. 그러면 연간 임대료,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100만 원 곱하기 1년이니까 12개월. 지금 몇 년도에? 2022년도 1년 동안에. 그래서 12개월이니까 1200만 원이 임대소득입니다. 연간 임대료. 여기에다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지만 우리 상가는 전부 다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는데 간주임대료는 자, 첫 번째 보증금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여기에서 2억은 공제합니다. 왜 2억을 빼느냐? 건물 취득 가격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임대하는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건물 취득 가격은 빼요. 공사, 건축, 건설, 공사 원가. 그래서 건물 가격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2억 빼고 그럼 얼마예요? 3억이죠. 2억은 왜 뺀다고요? 건물의 취득 당시 가격.
건설원가라고 보는 거죠. 건물 가격은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을 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몇 프로? 6%를 계산하니까 3억에 요거 빼니까 3억이죠. 3억에 6%니까 3, 6, 18, 1,800만 원이 간주 임대료인데 여기 이 임대료 가지고 은행에 예금했더니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100만 원 금융수익은 빼야지.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얼마? 1,7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연간 총수익 금액은 1년 동안에 받은 뭐 있어요? 임대료 1,200만 원에다가 요 금융수익 얼마? 1,700만 원 더했더니 답은 얼마? 2,9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는 1년 동안에 임대료 받은 거. 간주 임대료에 우리 상가 건물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건축원가, 건물에 대한 취득 가격은 건축비로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빼고 계산했더니 이렇게 1,800만 원 나왔는데 거기서 이 1,800만 원이 바로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입이자 금융수익이 발생했으면 여기서 빼야 돼요. 왜? 그것까지 들어가면 이중이니까 그 빼고 1,700만 원. 거기에다가 임대료 합쳐서 2,900만 원이 총수익 금액이 된다. 그죠? 예. 이런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죠. 다음 32. 거주자 부의 매매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 자료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법령에 따른 적격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말아라. 지금 뭐 과세표준 계산하라 그랬어요. 과세표준. 그러면 지금 양도할 때 원칙이 뭡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실거래 가격이 원칙이야. 그래서 양도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 나왔고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나왔네. 그죠? 그리고 양도 비용 실거래 가격으로 들어가고 보유기간 2년 다른 건 없어요. 이런 건 필요 없다. 기준시가는. 왜? 실거래 가격이 있으면 원칙이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하니까. 근데 보유기간은 2년밖에 보유 안 했죠. 그리고 여기 뭐가 됐습니까? 등기는 했다. 그래서 등기. 그러면 과세표준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무슨 차익? 양도 차익 계산해 볼게요. 양도 차익은 실질 양도가액 얼마? 6,700만 원에서 취득가격 4,200만 원 그리고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양도 비용 400만 원 합쳐서 4,600만 원 빼니까 요게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의 2,100만 원. 그럼 두 번째 이제 과세표준 계산은 2,100만 원에서 자 요게 0이 뭐냐? 여러분 양도 차익이 나면 물가 상승률 감안을 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요. 근데 지금 몇 년 보유, 2년밖에 보유 안 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잖아. 공제가 안 되지. 3년 보유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0이야, 0. 거기에서 250만 원은 뭡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죠. 기본공제. 등기됐으니까 기본공제는 해주지. 보유기간 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1,850만 원이 답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이죠. 3년 이상 보유 안 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자, 다음 3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번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요건 틀렸는데 무슨 얘기냐? 건물을 신축하고 5년이에요.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이내 양도를 합니다. 근데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환산 취득가격으로 하든가 감정가액으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적어. 국가에서 볼 때는 세금이 너무 조금 들어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정가격이나 건물 환산 취득가격에 5%를 계산을 해서 100분의 5를 계산을 해서 결정세 세금이 나오면 거기서 더해서
징수하겠다. 세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5년이 아닌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100분의 얼마 5.5%를 계산을 해서 건물 가격에 부한다. 즉 결정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더해서 징수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공공사업 시행자한테 수용돼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을 포함하면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물납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물납은 2015년에 물납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돼. 얼마가 됐든. 만약에 1,000만 원을 포함하면 초과하면 분할납부는 돼요. 근데 물납은 안 된다. 3번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때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공제를 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것도 2020년에 예정신고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 그래서 없어졌어요. 다음 4번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자는 그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나고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초과 금액만 납부할 수 있어요. 2개월 동안. 그럼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거 얼마? 500만 원만 분납기간에 낼 수 있다.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 그래서 1,500만 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 얼마? 500만 원만 2개월 이내 나눠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다. 3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를 제외하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러면 맞죠.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예? 무신고 가산세. 자, 여기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얼마 20에 곱한 금액을 뭘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러면 40%. 근데 부정한 방법이 아니니까 100분의 20. 무신고 가산세는 2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은 40%, 과소신고는 1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40%. 그죠? 예, 이렇게 해서 5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34. 거주자 갑은 2016년에 취득한 토지를 1억에 등기를 하고 동생인 누구 거주자한테 뭐를 했어요? 증여했어요. 증여. 그리고 3억의 시가 등기했고 을은 그 토지를 2022년 특수관계 없는 법병한테 양도를 했다. 이때 양도소득은 을한테 귀속되지 아니하고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 을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설명 틀린 거 그랬는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형이 동생한테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 그리고 동생은 증여받고 몇 년? 5년이죠. 5년 안에 누구한테 타인에게 뭐를 했어요? 양도.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자, 몇 년 안에 5년 안에 타인한테 양도했다. 그러면 형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동생이 이렇게 양도했을 때 동생이 부담한 뭐 증여세하고 동생이 부담하는 뭐 양도소득세 요거 두 개 합친 요 금액하고 형이 직접 양도했을 때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서 뭐가 얘가 뭐하면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겠다. 국가에서 볼 때는 둘 중에 세금이
큰 쪽으로 가겠다. 동생이 부담한 세금이 크면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동생이 부담한 뭐가 증여세하고 양도세 합친 거랑 비교했을 때 형이 직접 뭐한 거 양도한 것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 형이 직접 양도로 봅니다. 이때는 동생은 증여세 부과되지 않아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요 증여세 낸 건 환급 대상이 되고 납부했다면 환급되고 납부 안 한 상태라면 부과 취소. 증여세 부과되지 않고 누가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때는 형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누가 동생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볼까요? 자, 1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자, 을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다. 그 얘기는 형이 양도한 거. 자, 형하고 동생이 부담한 세금 비교했더니 형이 세금이 커. 그럼 형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동생한테 부과된 증여세는 뭐 필요경비 산입한다? 틀렸죠. 증여가 아니야. 그래서 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생은 증여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격은 갑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죠? 예, 갑이 취득한 걸로 형이 취득한 걸 가지고 모든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요. 형의 취득 가격하고 동생이 양도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는 갑, 형과 동생이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맞고 갑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직접 형이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세금이 크니까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갑의 그러면 형의 취득한 날부터 을이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를 가지고 보유기간 계산 형 중심으로 계산하라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자, 다음 35.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여러분 취득세는 원칙이 뭐예요?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 틀렸고. 2번 상속으로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예, 틀렸고. 3번 신고납부 기한 내 그 권리를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습니다. 날짜가 60일이 안 지났어도 등기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다음 4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가산세 포함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가산세 제외. 여러분 항상 기본 상식이 가산세를 포함해서는 신고납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산세 포함되면 고지서 나와. 고지서 받고 납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보통 징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산세 포함 그랬는데 신고납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틀린 거예요. 예. 다음 5번 법인의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100분의 얼마? 10. 법인이 장부에 지출된 금액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갖추지 않았으면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것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예. 다음 36.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럼 1번
1번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그러니까 주택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상가 등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뭐는 결손금 있죠. 이 결손금은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습니다.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공제하는데 주택 임대 사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2번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사업소득 중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그죠? 예, 임대사업이든 아니면 제조업이든 이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구분해서 하는 거죠.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맞고요. 3번 무신고 갈 수 있었던 문제요. 3주택, 주택수 포함하지 않는 주택, 소형주택은 뭐하고 제외하고 3주택 이상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의 부수 토지 임대한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여기서는 3주택 이상이면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그런데 33초과잖아요. 그죠? 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구할 때 초과해야 돼. 33초과. 3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을 구할 때 초과할 때만 법령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4번은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3주택이라고 그랬죠. 요 3주택 이상의 판정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소형주택을 얘기해요. 여기 말하는 거죠.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이 바로 뭐냐. 그것이 기준 면적이 얼마,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 시가가 얼마, 2억 이하인 이런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뭐한다? 제외합니다. 빼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마켓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다음 5번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맞죠? 예, 결손금이 발생했거나 또는 뭐가 과세표준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에서 잘못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없다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같은 채권 담보를 해서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하는 경우,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는 이를 전체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고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맞습니다. 3번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맞고요. 다음 지상권 등기의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할세액이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 의무자한테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틀렸죠.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까지. 그래서 요거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만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 답은 4번이에요. 그럼 5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 대위자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대신 누구를 대신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그 사실을 즉시 뭐하라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취득세가 됐던 등록면허세가 됐던 채권자 대위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이 됐고요. 다음 이번에는 38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과 환급, 징수 환급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어요. 첫 번째,
과세 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세액 결정을 초과했다 그랬잖아요. 많이 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환급받죠. 이때 환급받을 세금은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틀렸다. 다른 세금 못 안 낸 거 있으면 거기에 메꿀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 결정 경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 총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액을 뭐할 때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리고 며칠 통보하고 30일 이내까지 징수하라. 세금 더 부족하게 납부했으니까 내라. 이렇게 30일 이내 징수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고요. 그러면 3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을, 채무 부분은 뭐요? 양도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 부분으로 보는 경우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는데 증여세랑 똑같이 신고해요. 그래서 언제 이것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를 하라. 그래서 틀렸고 4번 양도록세 납세 의무 확정은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하지 않고 틀렸죠.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과세표준 신고하면 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확정이 된다. 만약에 신고 안 했을 때는 과세권자가 결정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신고하면 확정. 다음 5번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을 하라 그러는데 아니죠. 며칠이 30일 이내에 환급하라.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올바른 건 2번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귀농이 뭐요?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취득한 게 귀농주택이죠. 예, 이런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지역 중 면적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에요. 5년 안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 개의 주택 소유한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번 두 번째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죠. 이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일반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거. 건축물 중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대 설비죠. 부대 설비는 부수적인 시설물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설치했을지라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럼 2번 세대별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 주택수에 부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틀렸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부한다. 포함을 합니다. 3번 납세 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한 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여러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건 간주취득이에요.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특별히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 가격 증가, 그리고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간주취득이죠. 이런 간주취득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해도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데 이때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여기서 틀렸죠. 당연히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임시건축물이죠. 1년 초과는 과세를 합니다. 또 토지를 취득한 자가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다. 취득세 면세점은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데 토지 취득하고 1년 안에 인근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으면 전후 취득을 하나의 취득으로 보고 합쳐서 5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50만 원 초과하면 과세하죠. 지금 100만 원일 때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3회 시험 문제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 면에서 아주 높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34회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제는 입지적으로 어떤 한 단면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점검을 해야 된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33회 기출 세법 해설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예, 고생하셨습니다.